저 좀 억울하거든요. 아까 고소인이 계속 좀 야한 눈빛을 좀 보냈어요, 저한테. 남자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개인 감정에만 의존을 해서 추상적으로 말을 하면 이 수사관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야릇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은 내가 주장을 하고 우긴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부터 빌드업이 실패한 조사였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변호의 정석 장현우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의뢰인분께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고소인과 술을 마시면서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어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상황인데, 그 이후에도 변호 교환을 하고 몇 차례 만나면서 소위 말해 썸을 타게 되었고 입맞춤 정도의 스킨십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사건 당일에는 룸 형태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의뢰인과 고소인이 키스를 하면서 그 여성분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이 좀 무거운 경우여서 저희가 바로 모의 조사를 권해드렸고 의뢰인분께서 희망하셔서 진행했던 케이스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된 건가요? 한 3달 전쯤이었나? 친한 대학교 과동기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저랑 가장 친하게 지내는 과동기이기도 해서 그 과동기랑은 연락을 자주 하고 뭐 그렇습니다. 고소인을 그럼 처음 만나게 된 장소와 만남의 목적이 기억이 나나요? 정확히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말씀드리면 저는 그날 일 마치고 시간이 좀 많이 늦어가지고 잠을 자려고 그냥 하고 있었는데 그 동기 친구가 계속 나와서 놀자고 했어요. 저는 졸려서 계속 잠을 자겠다고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친구 계속 해가지고 한참 재밌는 술자리가 있으니까 뭐 나와서 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좀 마지못해서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의뢰인분의 대답을 전체적으로 보면 수사관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는 않고 불필요한 답변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불필요한 말이 나오면 수사관은 이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구나, 이놈을 처벌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 말을 늘어뜨리면서 설명이 길어지면 조사 시간만 길어지기 때문에 수사관이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저라면 친한 대학 동기가 불러서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정도로 답변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알게 된 술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이 나나요? 특별한 대화는 없었고 그냥 평소 술자리에 있을 법한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눴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술자리 이후에 고소인과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가진 적도 있나요? 다른 형사사건에서도 고소인과의 관계에는 항상 물어봅니다. 그런데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별히 더 중요한데요. 이 사건도 의뢰인분과 잘 알지 못하는 관계에서 기습적으로 추행을 했다 라는 식으로 들어온 경우가 아니라 알고 지내던 여성분과의 어떤 스킨십 문제가 불거진 경우이기 때문에 평소 둘 간의 관계가 어땠느냐가 혐의를 유무죄로 가를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처음 경찰서에 가셔서 수사관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땠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무 생각이 없이 좀 이런 관계였던 것 같다 정도로만 얘기를 하면 별로 안 친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소인과 의뢰인이 어떤 정도로 즐겁게 첫 만남에서부터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 서로 어떤 호감을 표현하였고 누가 번호를 물어봤는지, 개인적으로 연락은 누가 더 많이 했었는지, 데이트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게 되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이 여자는 그럼 왜 고소를 한 거지? 라는 의문점을 불러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답변이 처음부터 나가는 것과 그냥 저랬다라는 식의 답변이 나오는 것은 나중에 이 당일의 조사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제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질문처럼 보이게끔 장치를 해두었지만 이때부터 사실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고소인과의 관계를 설명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수사관이 허용해주는 한도까지는 고소인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고소인하고 그렇게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진 않았어요. 그래도 뭐 가끔 연락을 했던 것 같은데 뭐랄까 또 정기적으로 만나고 그런 사이는 아니었고요. 만난 횟수나 이런 거를 세어본 적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뭐 특별히 자주 본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피의자와 고소인이 그렇게 친한 사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둘이서 정식적으로 교제를 하는 사이라는 건가요? 딱히 사귀자라고 말을 하거나 뭐 그런 공식적인 합의는 없었어요. 그냥 친하게 지내고 가끔 만나고 뭐 그런 사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는 단계였나요? 뭐 상대방의 속마음을 단정드릴 수는 없지만 뭐 조금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썸을 탄다라는 사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요즘 말로 썸 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피의자가 2024년 11월 4일 21시경에 신중동역에 있는 이자카야 라는 곳에서 고소인을 만난 사실이 있죠. 네, 그때 만났어요. 네. 보통 술을 마시면 얼마나 마시나요?
술을 마시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주량을 물어보는 질문은요, 신중하게 발언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것인지 기억이 난다고 할 것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런 일반론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뭐 주량은 잘 모르는데 뭐 술을 잘 마시지는 편은 아닙니다. 뭐 술을 잘 못 마십니다. 네. 이 사건 경우에는 의뢰인분이 당시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실수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할 필요성이 사실 전혀 없어요. 여기서부터 방어적으로 마시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고소인과 첫 만남에서부터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도 술집이고 술자리를 자주 갖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인 또한 피의자와 술을 마신 경험이 다수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본인 주량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앞서 방어적으로 불필요한 진술을 하는 바람에 답변 전체의 신뢰성이 훼손되는 결과가 나와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것이고, 혐의와 직접 연관된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답변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피조사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계속 떨어진다. 술 많이 마셨다는데 주량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이놈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읽힐 것이라는 거죠. 제가 술자리는 자주 가는데요. 뭐 어떤 날은 좀 빨리 취하고 그래가지고 뭐 주량을 제가 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이날 피의자와 고소인이 몇 시간 동안 얼마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기억이 나나요? 한 2시간 정도 만났는데 소주 한 3병 정도 마신 것 같아요. 그때 주량을 초과해서 술에 취했었나요? 뭐 취한 것도 아니고 안 취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취기는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만취한 건 아니라는 거죠? 뭐 취하긴 취했는데 뭐 기억이 전부 나지 않거나 뭐 전부 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이 사실 아다르고 어다른 것인데 이렇게 답변을 하면 불리하면 기억이 안 난다 하고 유리한 것만 변명하고 있구나 라고 비춰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이 전부 나거나 그렇진 않다, 이런 식의 진술은 별로 좋지 않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 그러면 술을 마시다가 너랑 자고 싶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 본격적으로 이제 너랑 자고 싶다라는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추행과 관련된 혐의 사실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요. 당시 조금 취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이런 조사를 받으시다 보니까 있었다 없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하고 추측성 발언은 하지 마십시오. 뭔가 숨기고 있고 거짓말을 한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건 답을 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건가요? 정정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럼 너랑 자고 싶다라는 말은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한 것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때 고소인 반응이 어땠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조금 뭐 흠칫 이렇게 놀라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고소인이 흠칫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솔직한 답변일 수가 있어요. 그때 흠칫했다면 뭐 강제추행이 될 거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본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진술은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게 더 현명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고소인은 피의자가 너랑 자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본인은 성관계를 가질 의사가 전혀 없었기에 너 술에 많이 취한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웃어 넘겼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기억이 나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고소인 심정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 전에 먼저 피의자는 너랑 자고 싶다고 발언한 이후에 맞은편에 앉아있던 고소인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긴 사실이 있나요? 일부러 이제 수사관이 리드를 해서 피의자의 말을 끊고 다음 질문을 해서 이제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실제 수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익숙해지시라고 이렇게 한 것이고요. 네, 있어요. 왜 이동을 한 건가요? 제가 뭐 상대방을 뭐 강제 추행하려고 뭐 옆에 이동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뭐 호감이 있다 보니 옆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강제추행을 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레짐작으로 강제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런 대답은 좋지 않습니다. 그때 옮기니까 반응이 있었나요, 상대방이? 반응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이야기 계속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고 싶다라고 말한 뒤에 자신의 옆자리로 이동해서 가까이 붙는 바람에 이때부터 성적 수치심이 들고 불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느낌이 들었진 않았을 것 같아요. 고소인이 성적 수치심을 본인이 느꼈다고 주관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랑 이미 뭐 키스도 했었던 경험이 있었고 뭐 스킨십 한 적이 있어서 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옆자리로 이동한 이후에 또다시 오늘 나랑 같이 있자라고 고소인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이 있나요?
아 근데 그거는 제가 뭐 강제추행 뭐 이런 건 아니었고요. 고소인이 저한테 조금 야릇한 눈빛을 좀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입맞춤 하게 되고 그랬던 겁니다. 네. 가해자의 주관적인 느낌, 야릇한 눈빛을 보냈다. 굉장히 좋지 않아요. 죄질이 불량해 보일 정도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가중처벌될 수 있으니까 야릇한 눈빛을 보냈기 때문에 입맞춤을 했다라는 내용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자제하시는 것이 좋은 답변의 방향입니다. 한 사실만 물어본 건데 앞에 이렇게 변명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대답을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피의자 신문조서에 피의자가 고개를 떨구다, 묵묵부답하다, 아무 말을 하지 않다 이런 점점점과 같은 표현들이 실제로 조서에 담깁니다. 그럼 그게 검찰에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 아무 대답을 하지 않다는 건 뭔가 캥기는 게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고민이 필요하면 수사관님께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 그 부분은 변호인과 상의를 해보고 대답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나요? 아 네, 있습니다. 이 오른 가슴을 만진 사실에 대해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나요? 지금까지의 너의 진술을 보면 이건 유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한 조사가 됐으니까 빠르게 조사를 끝내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인데요. 실제로 수사관들은 듣고 싶은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조서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기도 합니다. 조사를 종료하시고 난 다음에 작성된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보통 이 부분은 이제 변호인들이 진행을 하니까 크게 신경 쓰시진 않으셔도 되지만 변호인이 없으시다면 본인이라도 스스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요, 제가 가슴 만진 거는 맞는데 저 좀 억울하거든요. 제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아까 고소인이 계속 좀 야한 눈빛을 좀 보냈어요, 저한테.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자리에서는 스킨십에 동의하는 그런 듯한 모습이었고 남자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강제로 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의뢰인분께서 저희와 상담을 하실 때에는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 스킨십에 응했는지, 스킨십을 하고 난 다음에 반응은 어땠는지,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봤을 때는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실관계들만 잘 정리해서 진술했다면 저는 다퉈볼 만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실은 전혀 진술을 하지 않으셨고 개인 감정에만 의존을 해서 추상적으로 말을 하면 이 수사관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야릇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은 내가 주장을 하고 우긴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부터 빌드업이 실패한 조사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야 진술을 했더라도 수사관이 말을 끊어버리거나 믿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서라도 진술을 하셨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조사가 꼬이게 되면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때문에 본인이 할 말을 하는 게 조사를 처음 당하시는 이 피조사자, 피고소인들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들이 조사에 동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 같은 눈빛을 보고 누군가는 불쾌감을 느끼는 눈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졸린 눈일 수도 있는데 지금 피의자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본인이 느낀 감정대로 잘못이 없다. 상대가 날 먼저 유혹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하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부연 설명보다 또 이제 수사관이 말을 끊고 리드라는 상황이 나왔죠. 피의자는 2024년 11월 2일경에 고소인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너랑 자고 싶다라고 2회 말하고 고소인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고소인과 입맞춤을 한 뒤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우측 가슴을 만진 사실 이걸 인정하는지 여부부터 먼저 확정적으로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실은 네, 있습니다. 네. 그럼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었다는 점도 이제 인정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인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마무리되면 제 경험상 100% 검찰의 송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불리하게 작성된 1차 피신 조서는 계속해서 나에게 불리한 꼬리표가 돼서 유죄 판결로 형사처벌이 되는 시작점이 된단 말이죠. 에이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군검찰에서부터 정말 많은 피의자들을 조사를 해봤을 때 증거관계상 명백히 혐의가 인정이 안 될 것 같아서 형식상 간단히 조사 한번 불러봐야겠다 했는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유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송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끔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의뢰인분도 저희가 교정한 대로 이제 답변을 하시고 납득이 가능하게끔 잘 진술을 실제 조사에서는 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대로 이 조사가 실제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거의 기소까지도 갈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영상 내용이 처음 경험하시는 경찰 조사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